사적으로 보면 낭만주의와 역사주의는 이성의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계몽주의의 보편 이성의 대립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후 근대국가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행하면서 개성을 강조하는 역사 이성이 보편 이성을 압도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이나 다원주의자들은 이런 흐름의 계승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추격적인 글로벌 시대와 함께 보편윤리의 추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준호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연구하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제가 뭐 서양 윤리학 전반을 다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요. 서양 윤리학 어떤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사상들. 그래서 거기 제가 첫 페이지에 좀 나열을 해놨는데요. 뭐 이게 주류인지 아니면 뭐 이게 주류에 더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뭐 덕윤리, 뭐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자연법주의, 그 다음에 공리주의, 의무론, 뭐 계약론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서양의 이제 고대, 중세, 뭐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서양 윤리학의 어떤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상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잠재력,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존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편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 이 사상 속에서 어떤 사회를 규율하는 어떤 덕목이나 가치로 내세우는 것들도 자, 인간 자체에 대한 가정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편성을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꼭 서양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규범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규범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규범에 대한 접근 자체가 보편성을 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서양 윤리학의 주류는 보편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렇게 Universal Ethics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편윤리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redundant expression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어떤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thics 자체가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어떤 보편윤리, 이 보편윤리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윤리학 어떤 주류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으로서의 보편윤리라는 것과, 그다음 지금 20세기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윤리는 좀 다른 차원. 말하자면은 여기서 구분을 해놨는데요. 서양 주류 사상의 공통적 속성으로서의 그 보편윤리는 인간 행위, 본성, 성품 일반에 대한 시비, 선악. 그래서 순수한 이론적인 논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거나 국제 기구나 뭐 이런 데서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보편윤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특수한 의제에 대한 어떤 실천적 논구로서의 보편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특수한 의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세계화와 관련된 다방면의 구체적 쟁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환경 뭐 여러 가지 구체적 쟁점들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수준의 보편윤리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글 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용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특수한 의지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논구로서의 보편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보편적 가치, 덕목,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가치, 덕목, 원칙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의 어떤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 지금 나열해 놓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뭐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걸 다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떤 보편적 가치, 덕목, 원칙들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마티아 센라든지 그 다음에 말산 누스바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한 인간한테 어떤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직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사회적 어떤 배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주장하는 하나의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롤즈는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터 싱어는 이것도 역시 그 윤리학자도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만 결과론자 혹은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인류 공통의 어떤 이해 관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보편적 원칙이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데요. 저 같은 이제 그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요즘 그 보편적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인간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타고난 권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권 사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는 부정되고 있는 이 자연권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자연권 사상을 우리가 배제하게 되면 인권을 떠받쳐 줄 만한 것이 과연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리주의를 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그 대표자인 벤당 같은 경우에는 자연권을 이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인간이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선천적인 권리가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게 철학적 정당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 무엇을 인권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좁혀지지 않는 이견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다문화주의를 흡수하게 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다문화주의를 고려하게 된 보편윤리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일종의 최소주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쓰나요? 예, 최소주의 전략, 미니멀리스트 스트래티지 그래가지고 즉 말하자면은 어느 정도 이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그런 권리들을 빼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로 인간에게 보편적인 권리, 정말 공통적인 권리, 그런 것만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별로 없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최소 도덕 혹은 이제 그 표현 많이 쓰는 표현 중에는 thi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얇은 윤리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보편 윤리를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덕목,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의 수를 너무 크게 늘리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문화적 집단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서 한 예로 보면 누스바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basic capabilities 그래서 기본적 능력들이라고 하는데 딱 10가지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 모호하게 규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적 다원성 어떤 이런 것들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누스바움은 자신이 어떤 이 10가지 리스트를 이렇게 쭉 내놓고 자, 이게 뭐냐? 그럼 인간 존엄성 존중이 요구하는 최소한도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니멈. 그러니까 원래는 bare minimum인데요. bare minimum. 예. 최소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에서는 모든 지역적 전통에 깔려있는 인간다움의 특징. 그래서 말 그대로
공통된 것 중에 공통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보편윤리를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최소주의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최소주의 전략조차도 어떤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세 번째 챕터, 그러니까 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챕터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윤리학자들이 최대한 어떤 문화적 다원성을 다 고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보편윤리라고 만든 것조차도 이 문화다원주의자들이라든지 공동체주의자들 관점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문화다원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건 롤즈의 그 만민법. 여러분들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만민법이 결국은 정의론의 어떤 발상을 그대로 원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사회 내에서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수성을 다 배제하고 합의하게 된 어떤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이런 구상을 거기서 이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각 피플의 어떤 대표들. 그래서 인민이라는 번역이 나와 있는데 전 인민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이 피플에 대한 어떤 그 대표들이 모여서 그 정의로 나온 그 원초적 입장과 똑같이 자신의 어떤 특수성을 배제하고 어떤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뭐 이런 구상이 만민법에서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왈츠는 최소주의적 보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니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중립적인 최소주의적 보편을 가지고 다른 사회를 비판하는 기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회들 사이에 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든 우리나라와 뭐 어떤 서양에 있는 나라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겹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어떤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서로를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뭐 비판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삼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는 이 최소주의적 보편을 주장하는 이 입장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권리론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특수한 관점의 정치적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양인들이 어떤 전투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와 다른 어떤 문화권과 대립하는 입장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비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든지 문화다원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두 가지로 제가 제시해 보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대안은 지금까지 보편윤리라는 것이 최소주의 전략, 말 그대로 공통적인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 최소주의 전략 더 극단으로 몰고 가는 방법. 그래서 이 문화적 다원성과 전혀 충돌할 여지가 없는 어떤 그런 하나의 구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모든 것을 제외하고 생존권만 남기는 겁니다. 보편적 인권 중에. 그래서 생존권 혹은 최소한의 복지 수준에 대한 권리. 여기에만 보편 윤리를 구상을 한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 게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아예 출발점으로 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떤 보편적 규범을 끌어내는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이 생존권에 한정된 보편윤리라고 돼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본 거는 이제 그 서울대 대하신 황경식 교수님이 쓴 논문.
보편윤리학 지구촌 뭐죠 정인가요? 예, 거기서 본 것을 보고 예, 제가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생존권에 한정된 이 보편윤리라는 것은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최소주의 전략으로 제시된 어떤 그 다른 보편 윤리 어떤 그런 구상들보다 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 빈곤 질병 퇴치 우리가 지금 뭐 국제기구나 뭐 NGO나 뭐 이런 데서 긴급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유용한 논변을 제시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지만 약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생존권만 이야기하면 생존권과 무관한 충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문화적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뭐 여러 지역에서 있는 뭐 어떤 약간 그 국가들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 생존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독립적 권리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좀 전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 내에서도 만약에 국민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도와 법률이 바뀌려면 어느 정도 정치 질서나 정치 이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지구적 관점에서 만약 세계 빈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단순히 그들에게 그 어떤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갖다 주자.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어떤 그런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게요. 밑에 이제 특히 이제 결과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피터 싱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피터 싱어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강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빈곤과 관련돼서 이제 원조 기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논의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생존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정치 질서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리로서 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권리로서. 그래서 기껏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좀 보태줘라. 기부해라. 이런 식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인 권리, 규범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존권에 한정된 보편윤리조차도 약간 결과주의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관점에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는 생존권보다도 자유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문화적 전통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는 문화적 다원주의로부터 아예 출발하는 그런 하나의 또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화적 다원주의로 출발한 건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윤리적 요청이라는 것은 저기 보시면 낯선 문화에 대해서 편견 없는 참된 어떤 이해의 태도, 개방적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문화 다원주의가 제시하는 어떤 해소의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구적